자, 부엉이들, 정글북의 모글리 알죠? 늑대가 키운 인간 아이 이야기요. 그런데 1920년대 전 세계 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현실판 정글북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바로 인도의 한 늑대굴에서 발견됐다는 두 소녀 카말라와 아마라 이야기였죠. 당시 기록에 따르면 두 소녀는 네 발로 걷고 밤마다 늑대처럼 울부짖었다고 해요. 또 인간의 식사를 거부하고 날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물론 현대에 와서는 이들이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었거나 과장된 이야기라는 의혹이 지배적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었어요. 한편 늑대 소녀 이야기를 접한 미국의 심리학자 윈스럽 켈로그, 그는 이 이야기를 접하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전자나 타고난 본성보다는 환경이 중요할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이 가설을 증명하려면 멀쩡한 인간 아이를 숲속에 갖다 버리고는 늑대처럼 키워봐야 되는데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미친 짓이니깐요. 그래서 켈로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기가 막힌 묘책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잠깐만, 인간을 짐승으로 못 만든다면 반대로 짐승을 인간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렇게 1931년 6월 26일 켈로그는 아내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전대미문의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기 침팬지 구아를 입양해서 자신의 10개월 된 친아들 도널드와 똑같은 형제처럼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부부는 침팬지 구아, 아들 도널드를 함께 키우면서 매일매일 키, 몸무게, 혈압까지 강박적으로 기록했어요. 또 현대 기준으로 본다면 명백히 아동 학대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실험도 진행됐어요. 지각 능력 테스트라면서 아이들을 회전 의자에 앉혀서 빙글빙글 돌리기, 두개골의 소리 전도를 확인한다면서 머리 두드리기, 공포 반응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 뒤에서 갑자기 총을 쏘기까지요. 완전히 골 때리죠. 다만 두 아이의 생활 방식은 완전 공평하게 인간처럼 자랐어요. 침팬지 구아도 도널드와 똑같이 기저귀를 차고 유모차를 타고 산책을 나갔어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절대 못 줘먹겠고 식탁 의자에 앉아서 숟가락과 컵을 쓰는 인간의 식사 예절을 엄격하게 가르쳤죠. 양치질과 화장실 배변 훈련까지 구아는 완벽한 인간 아이로 대접받았습니다. 처음에 켈로그는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 인간의 생활 양식을 더 잘 배우고 더 똑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더 똑똑한 건 놀랍게도 침팬지 구아였습니다. 구아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고 컵으로 물 마시기도 꽤나 능숙했어요. 반면 도널드는 미숙했고요. 코가 어디니? 하고 물으면 구아는 자신의 코를 정확히 가리켰고 뽀뽀해줘 라고 말하면 구아는 입을 맞췄어요. 배변 훈련도 구아가 훨씬 뛰어났고요. 구아는 문 손잡이를 돌려서 문을 열고 전등 스위치도 껐다 켜고 운동신경 면에서도 도널드보다 월등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침팬지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구아에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유전자의 벽이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구아는 사람의 말을 100단어 가까이 알아듣고 반응했지만 정작 단 한마디도 뱉지 못했어요. 애초에 이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침팬지의 뇌와 성대 구조로는 인간의 언어를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실험의 주인공인 침팬지가 아니라 비교 대상이었던 아들 도널드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 중 하나가 바로 모방 능력이잖아요. 도널드는 그 뛰어난 모방 능력으로 부모가 아닌 형제 구아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언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할 시기, 도널드는 배가 고프면 맘마라고 하는 대신 구아처럼 우 하면서 짖는 소리를 냈어요. 장난감을 보면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입부터 갖다 대고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두 발로 걷는 것보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걸 훨씬 편안했죠. 수치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또래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맘마, 물, 까까 등등 평균 50개의 단어를 쏟아낼 때 도널드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는 고작 3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침팬지의 괴성뿐이었죠. 환경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가?
켈로그는 침팬지를 인간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인 아들이 침팬지 환경에 적응해서 짐승이 되어가는 끔찍한 역효과가 나타난 거죠. 결국 이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어머니 루엘라가 폭발했습니다. 내 아들을 더 이상 망칠 수 없어. 그녀의 강력한 반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실험은 9개월 만에 강제 종료됩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실험이 중단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침팬지 구아입니다. 구아는 9개월 동안 자기 자신을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따뜻한 침대, 맛있는 요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하지만 실험이 끝나자마자 구아는 얄짤없이 차가운 철창, 영장류 연구소로 보내집니다. 갑자기 바뀐 환경에 구아는 적응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을 침팬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구아는 무리에 섞이지 못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시달리다 결국 1년 만에 폐렴으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에 남겨진 도널드는 행복했을까요? 겉보기엔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였습니다. 구아와 떨어진 후 도널드는 빠르게 언어 능력을 회복했고 놀랍게도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하버드 의대에 진학해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트 의사의 내면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73년 켈로그 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도널드는 43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실험 때문이라기보다는 워낙 엄격했던 아버지의 성격 탓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널드의 아들 제프의 생각은 달랐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1927년부터 이미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그저 할아버지의 실험 도구였을 뿐입니다. 제프는 아버지의 자살이 그 잔인했던 실험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확신했습니다. 비록 9개월 만에 막을 내린 비극적인 실험이었지만 이 사건은 과학계에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인간과 동물, 양쪽 모두에게 말이죠. 첫 번째, 동물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 유전자의 벽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아를 보세요. 인간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입었지만 결국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거나 고차원적인 사고는 할 수 없었잖아요. 아무리 조기 교육을 시켜도 침팬지의 DNA에 새겨진 본성을 환경이 이길 수는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인간에게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도널드가 말이 늦었던 건 지능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하버드 의대를 갈 정도였으니까요. 문제는 바로 자극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어 능력이 폭발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시기에 도널드의 귀에 가장 많이 들린 소리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라 침팬지의 괴성이었으니까요. 만약에 실험이 조금만 더 길어졌다면 도널드는 평생 언어장애를 안고 살았을지도 모를 아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무서운 모방 본능입니다. 인간은 생존과 사회화를 위해 내 옆에 있는 존재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모방합니다. 그 대상이 침팬지라면 침팬지마저도 완벽하게 모방해버린다는 사실. 이 실험은 인간이 환경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인지 증명한 셈입니다. 실험 당시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침팬지가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에 열광했고 구아와 도널드는 당대 최고의 스타가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연구 윤리보다는 과학적 호기심이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어때요? 이건 연구 윤리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박은 정말 미친 실험이에요. 세상 천지에 자기 핏줄, 갓난아기를 실험용 쥐처럼 쓰는 부모가 어딨어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동의 없는 희생입니다. 현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예요. 그런데 생후 10개월 된 도널드가 동의서에 사인을 했겠어요? 결국 법적 보호자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보호자가 바로 실험에 눈이 먼 연구자 켈로그였잖아요. 이거는 완벽한 이해 충돌이죠. 켈로그에게 도널드는 사랑하고 교감해야 할 아들이기 이전에 자신의 가설을 증명해줄 데이터 추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도널드가 침팬지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길 때 켈로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모로서 걱정은 했겠죠. 하지만
동시에 연구자로서 오호라 흥미로운데? 하면서 눈을 번뜩이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망가져가는 그 순간조차 그에게는 귀중한 논문 자료였을 테니까요. 더 소름 돋는 건 이 실험이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됐다는 사실입니다. 도널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원대한 실험을 위한 부속품으로 설계된 셈이죠. 이것보다 비인간적인 짓이 또 있을까요? 도널드가 나중에 성공한 의사가 됐으니 해피엔딩 아니냐? 천만에요. 실험이 남긴 상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널드의 아들 제프가 지적했듯이 어쩌면 어린 시절 겪었을 정서적 결핍, 그리고 평생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실험체로 바라봤던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그 지독한 소외감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리뷰영이의 팩트체크 시간. 도널드의 자살이 진짜 40년 전 실험 때문이냐? 사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도널드는 실험 후 언어 능력을 빠르게 회복했고 하버드 의대를 나올 만큼 지적으로는 완벽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실험 자체의 후유증보다는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신 다음에 우울증이 찾아왔다, 혹은 평소 지나치게 엄격했던 아버지의 성격이 원인이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팩트체크 끝. 켈로그의 실험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과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켈로그는 본성대 양육이라는 인류의 난제를 풀고 싶었겠지만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두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라도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최악의 아빠 쇼 터커요. 국가연금술사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자신의 딸과 반려견을 합쳐서 끔찍한 혼종을 만들었던 그 장면. 켈로그가 한 짓이 딱 그거예요. 쇼 터커가 연금술로 생물학적인 키메라를 만들었다면 켈로그는 잘못된 환경 설계로 자기 자식들을 심리적 키메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도널드는 인간의 몸을 하고 침팬지의 괴성을 질렀고 구아는 침팬지의 몸을 하고 인간처럼 생각했어요. 서로 영혼이 뒤섞인 거죠. 결국 두 아이는 사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재료로 쓰여진 셈입니다. 정말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